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강동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어 고유명이 러시아어로 번역되는 양상에 대한 고찰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이론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영화라든지 드라마 등을 비롯해서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러시아 정부가 2021년부터 교육 정책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또 권장 과목으로도 포함을 했고, 그 외에도 작년에는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뭐 대박이나 먹방, 김밥 이러한 한국어 어휘가 다수 등재되면서 이러한 고유명이 음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유명을 외국어로 표기할 때 다양한 번역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동일한 한국어 고유명이 외국어로 다양하게 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어 표기를 위한 통일된 기준과 원칙이 존재해야 하는데 어, 이제 한국어 어문 규정에는 외국어 표기를 위해서 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든지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뭐 도로명의 뭐 로마자 표기 등 표기 방법과 안내와 같은 그런 표기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러한 규정들이 대부분은 이제 영문 표기에 대한 지침만을 다루고 있어서 어, 사실상 러시아어랑은 이제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고, 물론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제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대상 외국어를 확대해서 중국어와 일본어도 번역 지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에 대한 표기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중구난방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 이제 한국어 학자인 홀로도비치와 콘체비치가 한국어의 이제 러시아어 표기법에 대한 표기법을 내세우긴 했지만 이 두 표기법 사이에서도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통일된 표기법이 없고 그리고 한국어 어휘에 대한 러시아어 번역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어 관련 고유명이나 이러한 언어에 대해서 다양한 러시아어 표기 사례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같은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 언어권의 독자들이 또 혼란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어 고유명의 번역 현황과 그리고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연구 문제는 첫째, 한국어 고유명의 러시아어 음소 표기 양상은 어떠한가이고, 둘째, 한국어 고유명의 러시아어 자막에서 어떠한 번역 전략을 취하는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 고유명 번역의 문제가 표기법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고유명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표기법이 통일안이 없다. 그리고 고유명 번역에 대한 지식 및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영어 등의 이제 매개어를 통한 중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래어의 표기는 이제 번역학의 관점에서는 이제 소리와 글자의 어떤 표면적인 특징도 전달해야지 그 언어가 속한 문화의 고유성을 잘 전달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음성 번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명의 번역 방법은 이제 음역 등을 할 때 주로 전사법이고, 그리고 고유명을 의미 번역만 하는 것은 지칭하는 대상과 명칭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은 고유명의 번역 연구는 음성 번역의 관점에서 표기와 그리고 고유명의 속성에 따른 의미 번역이 함께 고찰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 연구에서 음소 표기의 분석 툴로 사용한 기준은 이제 러시아 학자인 홀로도비치와 콘체비치가 제시한 두 개의 표기법이고요. 이 두 표기법에서 이제 일부 음소 표기 전략에서 표기 방식이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서 번역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르게 표기되는 음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고유명이 미디어
번역에 등장할 때에는 또한 이제 번역적인 요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환경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 번역의 특징으로 본다면 어떤 순간성으로 인해서 한 줄이나 두 줄 이내에 자막이 삽입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글자 수 제약 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뭐 한 줄당 16자가 들어가고 러시아어는 줄당 39자 이내가 되어야 하고, 또 두 명의 대화가 있을 때는 줄표로 표시를 해야 하고, 또 자막의 로딩 타임을 고려해서 2초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 번역이나 자막 번역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연구 방법은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의 4개의 작품을 선정을 했고요. 거기서 자막을 수집을 했고, 그 다음 이 중에서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어 고유명을 수집한 뒤에 이를 고유명의 속성에 따라서 하위 항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명의 번역일 경우에는 대체로 음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한식명이라든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의 전통놀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음차를 하기도 하지만 음이 번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속성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게 우선 첫째 분석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명이나 뭐 조직 및 단체명, 자연지명, 뭐 지명, 행정구역명, 한식명, 기타 등으로 분류를 했고,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런 고유명들의 표기법과 그리고 번역 전략의 유형을 정량 분석하고 각각의 고유명들에 대해서는 어떤 번역을 취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정성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는요, 이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끈 4개의 작품을 선정했고요. DP와 그리고 오징어 게임, 그리고 마이네임, 지옥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작품에서 수집된 고유명의 수는 뭐 DP는 74개, 오징어 게임에서는 56개, 그리고 마이네임에서는 31, 지옥에서는 44개에서 총 205개의 고유명을 대상으로 표기와 번역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고유명을 하위 항목으로 분류를 했을 때 번역 텍스트에 등장한 고유명들이 어떤 하위 항목별로 분류가 되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수집된 데이터에서는 대체로 인명이 5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행정구역 및 도로주소명이 17%, 그리고 이제 뭐 기타는 이제 한국 관련 뭐 어떤 전통놀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명, 뭐 책 이름 이런 거를 이제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 순으로 나왔습니다. 기타에서는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빨간색 막대가 가장 많은데 이것은 이제 오징어 게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 관련 전통놀이 명칭이 대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고유명의 분류가 항목별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 같은 고유명의 분포가 분석 대상의 텍스트 장르와 또는 각 작품의 스토리나 특성에 따라서 고유명의 빈도수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이전에 이제 고유명 표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텍스트와 그리고 한국 문학 작품에서 수집한 고유명과 넷플릭스에서 수집한 고유명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작품의 특성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작품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명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한국의 전통놀이나 고유문화 문화의 어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텍스트들은 주로 한국의 관광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홍보를 목적으로 한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 지명이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공원이라든지 어떤 시설, 어떤 지하철역 뭐 이런 인공시설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장소. 그랬기 때문에 인공시설이나 뭐 해상 주소명 그리고 도로명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분류 항목들이 좀 장르별로 많이 썼습니다. 네. 다시 저희 이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의 분석으로 돌아와서요. 다음으로는 여기서 이제 음소 표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이제 사례를 보시면 DP에 등장한 강남이라는 이제 지명에 대한 표기인데요. 저는 이제 음소 표기의 관점에서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저 잠시만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DP의 사례를 보시면 강남에서 기억의 표기를 할 때 러시아어에서 기억의 표기는 이제
끄와 그리고 그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앞서 같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사례에서는 이제 까로 표기를 했지만 이후에 나온 이제 영상 화면에서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할 때 이것을 위에처럼 까로 표시를 한 게 아니고 그로 표시를 해서 좀 이렇게 표기의 철자가 러시아어로는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영어를 이제 피벗 언어로 해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것 때문인가 해서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영어 자막을 찾아보니 영어는 그렇게 다르게 표기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동일하게 강남이라고 됐지만, 이제 러시아어로는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강남 스타일이 노래 제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또 동일 지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을 담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지명이고 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표기가 다를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시청자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홀로도비치 표기법과 콘체비치 표기법이 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으로는 이제 한국어의 자음, 지읒의 표기가 좀 다른데요. 이것은 실제 사례에도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뭐 DP의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어 제가 이 알파벳을 쓰긴 했지만, 최쉐, 대쉐, 최대, 최해. 뭐 이렇게 해서, 동일한 지읒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음소들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준호의 준, 의 표기와 소주의 주, 그리고 조석봉의 조, 그다음에 수진의 지읒이 영어를 예를 들어서 보신다면 영어의 표기에서도 조금 이렇게 발음 기호도 달리 돼 있죠. 그래서 안준호에서는 쥐가 되었고 수진에서는 이게 지읒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발음이 돼서 이것을 수띤, 뭐 이렇게 수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실제 발음과 다르게 표기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마이네임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요. 지옥에서만 이제 지읒의 표기를 하나의 음소로 통일된 음소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지읒의 표기 양상을 정량 분석해 본 결과이고, 또 말씀드렸지만, 지옥에서의 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다양한 음소 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은 성씨 표기에서도 다양한 음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조씨를 이제 영어로 했을 때는 CHO로 표기를 하지만 참고로 이제 로마자 표기의 빈도수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외국어 여권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자료에서는 조씨를 CHO로 표기한 경우가 뭐 69% 이상이었고 JO로 표기한 경우는 27%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이제 조를 영문 표기로 해서 이것을 피본 언어로 해서 표기를 했을 때는 영러 방향에서는 여기 이제 사례와 같은 표기가 맞긴 하지만 한러 방향의 표기에서는 콘체비치 표기법에서도 이제 이 조의 표기를 HKHO가 아닌 뭐 CH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로 표기하는 것이 실제 한국어 발음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흐 발음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파처름의 격음인 이 츠의 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뭐 조씨가 뭐 초가 될 수도 있고 뭐 최씨의 표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콘체비치 표기법에서는 정씨의 지읒의 경우에도 이제 CHON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문 표기에서는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예, JUNG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모음 어의 표기인데요. 한국어의 모음 어가 러시아에서도 이제 상응하는 이제 음소가 없다 보니까 오로 사실은 표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러시아어로 옮기면서 우가 되는 바람에 이제 정이 아닌 중으로 발음이 되는
이제 문제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번역 전략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대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번역 전략은 이렇게 번역 전략의 양상을 전체 음차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음차를 했는지 또는 의미역을 했는지 영문으로 표기했는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번역에서는 대체로 전체 음차한 번역의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면상의 이유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어떤 음식이 나온 경우 음식을 먹고 있구나라든지 아니면 주변 배경 화면을 통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감안해서 음차의 방식을 많이 택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문학 번역을 분석했을 때는 당시에는 이제 주석이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많이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유부만 음차하거나 또는 의미역한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미역의 사례에서는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전통놀이와 같은 그런 고유명들을 음차하기보다는 이제 의미역을 하거나 또는 오늘 앞에서 발표해 주신 크세니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는 도착어에서 좀 친숙한 언어의 다른 놀이로 변형을 해서 하는 전략들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요, 이제 고유명의 분류 항목대로 제가 이제 이 번역한 사례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인명의 번역 사례를 보시면 전체 음차 전략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자, 오일남 이런 것은 음차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및 단체명은 이제 서울 드래곤 모터스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명칭인데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음차를 해주었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음차를 하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는 의미 번역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자연 지명에서 보시면 동강이 나왔는데요. 리카동 또는 리버동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서 사실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연 지명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음차를 하고 이제 강은 그냥 의미역을 하는 것이 외국인에게 더 잘 이해가 된다고 또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수정을 한다면 이제 로마자 표기법도 따르고 한다면 리버 동이 아닌 리버 동강으로 해서 러시아 말로도 리카 동강으로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는 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공시설명인데요. 인공시설명에서 이 양평 낚시터와 같은 경우도 이제 양평은 음차를 하고 낚시터는 의미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행정구역 및 도로주소명의 경우에는 전체 음차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쌍문동에서의 뭐 동이라든지 덕포리의 리, 범야로의 뭐 로 이런 거를 뭐 이제 스트리트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지역 주소명만 음차한 것을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 시설명의 경우에도 용담리 버스터미널은 용담은 음차를 하고 버스터미널의 경우에는 의미역을 해주었습니다. 작품명의 경우에는 이제 음차한 사례, 뭐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 배틀 이렇게 의미역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도 작품명은 이제 그 작품의 특성을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미역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한식력 또한 어떤 주석이나 설명 없이 전체로 음차한 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사례로는 오징어 게임에서는 전통놀이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대체로 도착어에서는 빈번히 사용하는 놀이로 대체해주는 전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처럼 고유명의 번역 전략이 또 이제 다른 텍스트 장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모든 텍스트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전체 음차가 비율이 높았고 다만 이제 공공기관 출처의 텍스트에서는 이제 뭐 관광지명이라든지 이제 그런 인공시설명의 분포가 많아서 이제 일단은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음차를 하고 보통명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공원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의미역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음차나 주석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이제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문학 작품은 각주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장르에서는 이러한 번역 전략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의미역에서 가장 많은 분포는 문학 작품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이제 러시아어 번역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의 동일한 음소나 또는 동일한 고유명이 러시아어로 다양하게 표기되거나 번역되고 있는 현상이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한국어 어휘가 지닌 고유성이나 이제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에서 예를 들어서 번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다국어 번역을 할 때 영어를 피봇 언어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러시아어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영어에서 가는 경우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어에 적용하는 데는 또한 무리가 있고 그리고 영어를 매개로 번역한 경우에 앞서 보여드린 사례와 같이 상당수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어떤 자막 번역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준다 하지만 뭐 러시아어의 음소 표기라든지 번역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할 때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대상이 넷플릭스의 드라마로 이제 한정한 것이 좀 한계점이라고 여겨지고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다른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이나 영화 번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콘텐츠들로 확대하여 이제 고유명의 자막 번역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